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목차고요. 다음. 예, 초고령사회 노인 문제 하면 우선 인구의 고령화에 대해서 당연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도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오늘 저는 사회복지, 신체건강복지, 지역사회복지에서 디지털복지, 그 다음에 건강하고 돌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동권하고 지역사회 이제 그 복지가 아니라 경로당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우선 이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책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지금 그 고령화의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 내년이 초고령 사회로 되는 거 다 아시죠? 인구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됐고요. 작년 2023년은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로 이제 노년기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58년이면 벌써 한 3년, 55년부터니까 많은 숫자들이 이제 노년기에 진입하다 보니 그 노인 인구가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 됐죠. 2035년이면 노인 인구 30%가 됩니다. 그래서 5%가 증가를 하고 2050년이면 노인 인구가 40%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20%인데 2050년, 25년 뒤에는 40%가 되니까 두 배는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2배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56년이면 중위 연령이 60.1세인데, 이제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일 수도 있고, 노인까지 쭉 줄을 세워놓고 보면 가운데 연령이 60.1세라는 거죠. 65세를 물론 노인으로 하지만, 법에 따라서 60세를 노인으로 치기도 하는데, 한국이 완전히 이제 노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20년에는 43.7세가 중위 연령이면 그래도 중년인데, 갈수록 중위 연령이 이제 노년으로 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젊은 층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책임이 되겠죠. 예. 그다음. 예, 그러면 이제 인구의 고령화를,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 나라를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를 빼놓고, 지금 영국도 내년에 초고령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되죠. 미국이 2029년인데, 나머지는 이미 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제 고령화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2000년에 대해서 초고령 사회로 되는데 25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제가 2001년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고령화 사회가 한창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인복지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될 거다,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 했는데 벌써 고령 사회가 됐네 하고 보니까 이제 내년이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이게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늦은 게 아닌데 금방 오는구나. 근데 머지않아 이제 40%가 노인이 된다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상당히 일본도 초고령 사회가 된 지 20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길었죠. 34년이고 다른 나라는 100년 넘게 걸리는 나라도 있고 한 90 몇 년 이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이 노인복지 정책이 그 전까지 고령화 사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 중요한 복지 정책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2004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이 됐고 처음보다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거는 이제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되죠. 노인요양보험제도 2008년에 생겼는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2016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은퇴 연령이 60세로 됐는데 지금 이제 2년 뒤면 10년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은퇴 연령이 아직도 가장 낮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 20만 원씩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고 지금 3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2024년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 2018년인데 이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이름 여기 있는 네이밍을 잘하잖아요. 이게 이제 뇌리에 사람들이 많이 박혀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치매에 대한 정책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이밍을 잘해서 가져와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 건보 재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 2024년 올해 이제 연금 개혁을 윤 대통령께서 개혁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안 됐고요. 어떻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주기 그때 기자회견 하시면서 3년 내에 노령연금을 40만 원으로 이제 올리겠다라고 이제 예정이죠. 이건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모르는 거고요.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 초고령 사회 중요한 게 아까도 노인 인구가 40%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나이 많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기 노인에 많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 인구 추계를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2000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그때 80세 이상 노인은 14.24%. 그런데 2025년 이제 내년에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20%가 좀 20%좀 넘죠. 그런데 그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이 23.98, 24% 정도니까 노인의 4분의 1이 80세 이상 노인이다. 그다음에 2030년에 24%, 2040년에 노인 인구가 35%, 약 35%인데 그중에 80세 이상이 31%,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50년을 보시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그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이 41%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중에서도 또 후기 노인, 80세 이상 노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예, 그래서 노인 복지도 이제 연령을 좀 같은 노인이라도 연령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뉴가튼이라는 학자가 1970년에 노인이 이제 65세도 노인이고 뭐 90세도 노인인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몸에서도 느끼잖아요. 겪어보시면 알지만 60세 때하고 70, 80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노인을 다른 그 발달 단계를 보면 굉장히 아동이나 유아기나 연령 범주가 짧은데 노인만 유독 30세 정도로 너무 이제 넓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노인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야 한다 해서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노인으로 하고 이제 그 75세부터를 후기 노인으로 했습니다. 이때도 연령을 숫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50년 전이죠. 지금은 또 그때하고 또 다르고 인간 수명 100세 시대 그리고 요즘 뭐 전기 노인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80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이제 저도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전기 노인은 65세에서 79세, 그다음에 후기 노인 8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전기 노인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전기 노인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 1955년생이 만 70세가 됐죠. 아직도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비교적 활발하고 활동적이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고 반면에 후기 노인 80세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신체에 많은 문제와 장애가 생기죠. 또 건강도 좋지 못해서 만성질환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ADL, I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기능이죠.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도 감소돼서 배우자 상실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서 독거 노인이 많죠. 그래서 외로움을 겪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도 야기가 됩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서론이 조금 길긴 한데 레스와 하트가 이제 복지도 여러 영역이 있는데 5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제한도 있고 제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재정적인 거 경력 복지는 빼고 신체 건강 복지, 사회 복지, 지역 사회 복지 세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이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뭐 사회 활동도 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활동하고 하죠. 그래서 신체 건강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복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경력이나 역할을 통한 거, 그다음에 일자리를 통한 그런 관계인데 일단 노인이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보화를 통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는 노인이 지역에서 어쨌든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은퇴를 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해서 이동권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하는데 도대체 복지가 뭔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삶이 중년의 삶과 같지 않죠. 그런데 노인 복지라고 하면 노인이 되었지만 또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고 하지만 내가 중년에 누렸던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복지고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를 좀 환경 노년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노인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환경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개인이 나이가 들면 이제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까 ADL, IADL 말씀드렸는데 또 인지 기능도 예전과 같지 않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그 인지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학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역량, 새로운 이 환경은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적응 역량과 적응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이 뭐 엄청나잖아요. 이제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고 환경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로 인한 정보화 AI도 있고 해서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인들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통제를 할 때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 좋은 복지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다음.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 길었고요. 그 사회복지, 이제 디지털 복지를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발달한 ICT, IT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보와 역량은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 수단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빨리 이제 이게 더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와 역량은 우리의 디지털 복지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노인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 그럼 정보화 기기를 통한 사회복지인데 일단은 노인들이 정보화에 접근을 해야 되죠. 정보화에 접근이라는 것은 뭐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보화 활용 능력. 정보화 기계가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인데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정보화를 통한 소통, 정보화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다른 뭐 물건을 주문하든지 은행을 이용하든지 하는 그런 소통이 이런 세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 제가 이제 노인 실태조사 2020년 거를 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2023년 거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그래서 주로 이제 2020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노인들 중에 전자기기를 보유한 비율이 56.4%이고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보유한 것이 56.4%.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을 보유한 것이 37.4%. 좀 놀랍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나 데스크톱 같은 거는 한 10% 정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요거는 연령별로 나눠서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이 이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74세까지는 뭐, 그래도 30%면 상당히 높지만, 75세부터는 50%, 80세에서 81세는 60%, 또 85세 이상 60%가 넘죠.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도 나이가 들수록 훨씬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줄어들고 있고 데스크톱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 별로 많이 사용을 이제 안 하니까. 예, 그다음. 예, 당연히 이제 교육 수준별로 보면 그 나이가 교육이 높을수록 그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은 이제 사용을 덜 하겠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이제 태블릿 PC 보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죠. 예, 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을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방사형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문자 받기죠. 문자 받기를 보면 지금 85세 이상은 40%, 여기 지금 39.9%인가 그런데요. 40%로 굉장히 낮죠. 가장 기본적인 게 문자 받기인데, 이제 그 나이가, 어, 초기 전기 노인일수록 이제 많이 받죠. 65세에서는 뭐 문자 받는 거야 다 이제 어, 다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문자 보내기. 문자 보내기는 문자 받기보다는 훨씬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글자판을 이제 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보내는 기능 등을 해야 되는데 문자 보내기도 이 85세 이상은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여기에 19.9% 20%밖에 안 되고요. 또 나이가 전기 노인일수록 이제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자 받기 외에는 이것도 뭐 한 40%밖에 안 되니까 잘 못 본다는 거죠. 많은 그런 정보들이 문자를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이제 받지도 못하니까 문제죠. 그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금융 거래, 근데 어플 검색, 뭐 배달을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싶은데 전화로는 이거 배달을 안 받으니까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못 가시니까 뭐 자식들이 다 주문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좀 의존성으로 인한 자존감들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여기 어플 검색, 금융거래, 온라인 쇼핑 이런 걸 보면은 막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85세 이상은, 80세 이상은 조금 낮고, 조금 이제 괜찮고, 그 다음에 75세에서 79세 뭐 조금 괜찮고 해서 이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이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이 떨어져서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진짜 예전의 문맹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 수준별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런, 정보화 기기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높겠죠. 요건 뭐, 예, 교육이니까 또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인데, 이제 이 노인 실태 조사에 한 서너 가지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정보화진흥원 자료도 봤더니 거기는 뭐, 그 고령자 해가지고 50세 이상으로 해서 이제 노인에는 맞지 않고 제가 원하는 자료랑 맞지 않아서 그냥 노인 실태 조사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인데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창구에서 예매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뭐 다 표가 매진이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 매우 불편함이 85세 이상이 높죠. 그다음에 80세, 75세에서 지금 매우 불편함을 합치면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기차,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매일 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이것도 교육 수준별인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불편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매우 불편함, 하고 이제 불편함, 예, 이것도, 교육 수준이니까 보시면 알겠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거를 새로 집어넣었는데, 어,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대구대학교에 이제 매주 뭐, 갔으니까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끊는 거는 뭐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상주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거기는, 기차가 안 다니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어플을 깔아야 된대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해보니까 이제 오른쪽 화면이 고속버스 예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주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제가 5월 15일이니까 그걸 눌렀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캡처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저 어플 까는 거 사실 따라하면 되는데 어 어쨌든 저는 이제 전기 노인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거니까 여러 가지 노인의 조건 중에선 좋지만 저도 이걸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진짜 알고 나면 굉장히 편리한데 처음에 모든 것들을 새로 시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식당 기계 주문인데 이것도 요즘은 식당에 아이패드로 해서 주문을 하는 게 많죠. 노인들이 보면은 85세 매우 불편하다. 근데 노인들이 뭐 불편하면 옆에 식구들하고 같이 가면 또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의존적으로 되고 젊은 65세 전기 노인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한 20% 정도 매우 불편이,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매우 불편함이 높아지고 있죠. 불편함과 매우 불편함 합치면 이제 5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8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치면은 뭐 거진 90%, 8, 90%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 타고 가는 것, 그다음에 식당 가서 주문해 먹는 것, 이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인데 어르신들이 후기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죠. 다음. 네, 이건 교육 수준별이니까 이것도 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불편이 적죠. 예, 그다음. 예, 이것도 제가 어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어제가 저희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태리 음식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 마포에 사니까 여의도 가까운 IFC 몰에를 갔는데 줄 서서 딱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어머 이게 뭐야 아이패드네. 아이고 이것도 복잡하게 또 저는 식당에도 이렇게 있는 거는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큰 식당 아니면 뭐 이제 점원이 와서 주문을 받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들기다가 두 번이나 이것 좀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주문하는데 걸린 시간이 15분, 앉아서 주문하는데 걸린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15분을 받고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했지만 전기 노인과 교육 수준이 높은 데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후기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노인들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죠. 아니, 자기는 당연히 아는데 왜 노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노인들을 이렇게 좀 덤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예, 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 ATM 사용하는 거,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서 요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고속버스나 이런 거 식당 주문보다는 불편함이 덜해요. 그 이유가 뭔가 뭐 기차나 고속버스 이런 건 매번 타는 게 아니고 또 식당에 그 아이패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와서 최근이지만 은행 ATM기는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죠. 그리고 기계식이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돼서도 그 기계식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손으로 누르는 것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른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이 그 앞에 설명한 고속버스나 식당 기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덜 합니다. 예. 그다음. 이것도 교육 수준별로 보면 이제 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불편함이 줄어들죠. 예. 그다음. 그다음에 카드 기능 가능 점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요것도 앞에 그 고속버스나 식당보다는 훨씬 불편함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80세 이상, 85세 이상이 좀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불편함이 적은 것은 이제 이유가 우리가 카드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 교통카드 대기만 하면 되고 또 점원에게 주기만 하면 되니까 카드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다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불편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예, 교육 수준도 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불편함이 덜하죠.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보 이용, 그 디지털 외에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지사항 내용, 이거는 이제 뭐 인지력이 좀 떨어지니까 공지사항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게 읽기가 힘들죠. 노인들이 읽기가 힘든데, 이건 뭐, 사람이 저는 그 발달 단계에 대한 이 교육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층들이 노인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효과가 가장 커서 이 성인 발달에 대한 것도 참 교과 과정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도표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인터넷 중심이라 이용이 어렵다. 노인들이 암흑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인터넷 중심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85세 이상은 뭐 90% 정도가 그렇고 전기 노인 65세에도 50% 넘게 인터넷 중심이라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교육 수준별은 뭐 아까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금 이제 어려움이 덜하죠.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아니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컴퓨터 교육도 정보화 교육 받고 컴퓨터 교육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노인들이 학습 활동 참여율이 전체 11.9%밖에 안 돼요. 노인 중에. 그러면 100명의 노인이 계시다면 12명만 이런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건강관리 운동이에요. 노인들이 이제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거진 반은 아니지만 한 45%, 44%가 건강관리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28.2%. 그래서 70% 정도는 건강관리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화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참여율 중에 11.4%니까 요거 계산해 보니까 100명 중에 1.35%인가 나오더라고요. 10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분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소통하는데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 가르치는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평생교육이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나 뭐 다른 거 괜찮은데 정보화 교육 어쨌든 참여를 노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율이 낮다는 거죠. 예, 그다음. 예, 학습활동 참여율이 여기 지금 정보와는 뭐 나이 높지도 않은데 85세 이상은 훨씬 더 낮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런 인지 기능이 쉽지가 않죠.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한 사회복지가 디지털 복지가 정보를 통한 사회복지인데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 능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식당 그다음에 고속버스 그다음에 뭐 임영웅이 공연을 하는데 뭐 어르신들은 표도 살 수가 없죠 완전히.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지털 복지인데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대에 굉장히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디지털화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데 가도 점원이 있고 이제 기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가 맞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좀 노인들을 위해서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노인들은 커피 한 잔 사 먹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게 디지털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건국전쟁에 나온 데이비드 필드 그 위스콘신 대학의 동북아 아시아 연구소 소장님인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났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한국에 이거 돈 쓸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기계화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캐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점차 이게 디지털화가 돼가지만 노인들을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이원화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예, 그다음에 신체건강복지인데요. 주관적인 건강으로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이 노인들이 지금 보면은 별로 높지 않죠. 65세 이상은 한 40% 정도 지금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 2020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추이는 같기 때문에 그런데 제1 5분위하고 제2 5분위를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건강한 것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75세에서 79세의 건강이 제1 5분위와 비슷한데 제2 5분위는 그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우리 복지의 대상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연령의 기준을 두지는 않죠. 근데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연령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초반에 그 목차에서 말씀드렸는데 수단적인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해서 이것도 보면 그 완전 자립이 74세까지는 완전 자립이 되는데 완전 자립이 90% 이상 완전 자립이 되는데 지금 75세 이상 보면 86.9%, 그다음에 또 80세부터는 78.7%. 그런데 85세 이상은 58.5%만이 완전 자립이 돼요. 75세까지 한 80세 미만은 그래도 괜찮은데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 자립이 힘들고 85세 이상이 되면 많이 힘들죠. 예, 그다음. 예, 요거 이제 제1 5분이 제2 5분위인데 요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예. 여기 이제 완전 자립을 연령별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제 능력에 따라서 5분위로 구분을 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1분위가 뭐 2분위, 3분위보다는 떨어지지만 85% 정도가 완전 자립이 돼요. 그다음에 3분위, 4분위 뭐 90% 정도가 완전 자립이 되는데 연령별로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 95%가 완전 자립이 되고 74세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 넘게 완전 자립이 되는데 지금 80세에서 84세는 78.7%, 85세 이상 58.5%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 비교해 봤을 때 후기 노인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완전 자립이.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1분위와 비교해 봤을 때도 노인 80세 이상 노인이 85세 이상 노인이 훨씬 더 완전 자립이 힘들다는 거죠.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립이 힘들 때 돌봄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 여기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가 10.7%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서비스 여기 이제 2020년에 노인 돌봄에 대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앞으로는 이게 기능이 문제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노인 복지 복지 정책이 경제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로 물론 이제 연령이 뭐 아동, 청소년, 뭐 장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노인은 기능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할 때도 저소득층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 예, 요건 아까 그 도표에서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굉장히 낮죠. 지금 예, 85세 이상은 조금 높기는 한데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이런 복지 정책의 방향은
연령에 따른 이런 이원화로 가야 한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특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80세 이상 후기 노인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기능이 약한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노인의 특성도 변화를 하고 환경도 많이 변화를 하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전기 노인으로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도 높고 또 그 전기 노인은 아직도 건강하고 활력이 있죠. 어, 지금 65세 저도 은퇴했지만 노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 불러주면 그거는 아 이렇게 해서 할머니라는 용어에 익숙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은 이제 그 예전의 노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해야 한다. 이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변화인데, 여기에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좀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우울 증상을 보면 이제 정신 건강이죠. 이것도 중요한. 근데 그 노인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제1분위, 제2분위보다 정신 우울 증상도 훨씬 많아요. 정신 건강도 보면 80세에서 이상, 85세 이상이 제1 5분위, 제2 5분위보다도 훨씬 우울 증상이 높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이 후기 노인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만성 질환 수도 보면 그 85세 이상 세계 그 만성 질환 수가 의사 진단 기준 3개 이상인 게 42%, 그다음에 80세에서 84세는 37.6%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제1 5분위, 제2 5분위도 30% 정도죠. 그래서 그 건강 면에서도 후기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그 병원에도 이제 못 가는 그 미치료 그 이유를 보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의료 급여를 하면 되는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통불편 5.4%, 거동불편 12.6%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원의 미치료가 뭐 경제적인 거 제외하고라도 교통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어, 거동불편, 요것도 이제 나이가, 어, 빨간 색깔인데, 거동불편이 10%좀 넘죠? 그 다음. 이런 이제 거동불편이 지역사회복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노인의 이동권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노인들이 어떠한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버스, 전철, 승하차 하는데 19.3%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계단 경사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근력이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연령별로 보면 지금 75세보다는 또 85세가 계단 경사로 이용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버스, 전철, 승하차는 이제 80세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85세 이상은 조금 이제 덜한데, 그다음. 요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또 캡처해가지고 왔는데, 그 노인들이 얼마나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움직이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냥 가다 넘어지면, 낙상이 되면, 고관절 다치면 그냥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다음에 교통약자. 그래서 이 교통 때문에 이동의 불편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통에 해당이 되고 본인들의 기능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교통약자 하면 장애인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2020년 보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약자는 260만이에요. 그런데 고령자는 849만, 850만이 이 교통약자예요. 그래서 장애인보다 고령자가 교통약자가 거진 4배, 3배 훨씬 넘죠. 3배 넘죠. 그리고 교통약자 인구가 1,500만이라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고령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 이동권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그 지역사회 복지가 되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병원에도 잘 못 가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아까 그 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죠. 그래서 고독감을 많이 느껴서 이 장애인증이 없는 노인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이 이동권에 대한 정책 방향이 교통복지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보행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콜택시 서비스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보행 장애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어플을 깔면 뭐 부르면 된다지만 노인들은 이거 할 줄 몰라요. 깔아드려도 못해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뭐 그냥 부르는 그래서 이 전화로 다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노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 버스의 저상화에서 계단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시내버스 상당히 많이 이제 저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을버스는 저상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지선버스 그 비역세권의 지선버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버스가 이제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이건 저상화하는 돈이 훨씬 많이 든대요. 근데 이 지역에는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의 이동권도 이거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노인 안심 보행, 노인 안심 주차, 뭐 노인 안심 운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보행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게 이제 1초에 1m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노인들의 보행 속도는 1초에 0.7m로 굉장히 바쁘게 걸으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시정이 돼야 되겠는데 정책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은 많이 있죠. 그다음에 마트 가면 여성 주차 구역은 많이 있는데 노인을 위한 주차 구역이 없어요. 이게 대한노인에서도 굉장히 노인을 위한 주차 구역을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노인을 위한 것이 따로 준비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운전, 지금 뭐 노인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10만 원인가 뭐 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고령자 운전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점차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가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노인들에게는 편하죠.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마트 앞에 가까이 주차를 해놓으면 뭐 장보고 하는데 훨씬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한데 노인들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서로의 안전을 다른 사람과 본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선별적으로 사대문 밖에 이 그 파란 신호등 시간을 조금 뭐 그 러시아 아닐 때는 조금 늘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이거까지는 계산 안 해보고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고령운전 표시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서로 조심을 하니까 우리가 초보운전 붙인 차가 지나가면 조심해서 딴 데로 피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령운전 표시를 해놓으면 좀 다른 사람들이 운전할 때 조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은 이 반응 속도가 느려서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죠. 지금 또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5월 19일부터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에 불편한 노인들의 건물 1층 이제 이게 달팽이 타고 뭐 지하 3, 4층까지 노인들 내려가면 뭐 어지러워서 지금 뭐 사고 나기 쉽죠. 그래서 건물 바로 앞에 1층에 그 출입구 옆에 노인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장애인 주차는 대부분 장애인이 운전하기보다는 장애인 가족들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서 뭐 휠체어 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뭐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약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예, 요것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작년 말에 종로구청에서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가족 배려 주차장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임산부, 그다음에 아이를 아는 아빠, 그다음에 지팡이를 집은 노인 이게 이제 그 교통 약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을 배려한 것이죠.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복지관과 경로당 이용인데 이제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노인들의 그 복지에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복지관 이용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현재 이용률이 10%좀 넘는데 여기 보면 65세 이용률은 지금 10%도 안 되죠. 65세. 지금 여러분들 65세 저도 복지관 안 가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주로 하는 활동은 식사 서비스 이용과 친목 도모가 그래도 많습니다. 취미 여가 프로그램도 이제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은 경로당 이용률인데요. 경로당 이용률은 그 복지관 이용률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한 2배 이상, 2배, 3배, 80세 이상, 75세 이상부터는 경로당 이용률이 높은 걸 보면 내가 이제 노인이 됐다라는 걸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65세, 70세는 다른 연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주로 식사 서비스 이용을 하고 친목 도모가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예, 약자와의 동행이 그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복지의 모토인데 초고령사의 약자는 이제 후기노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전기 후기를 구분하는 그런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소외를 해소해줘야 되는데 정보화 이게 디지털 복지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이원화 정책으로 아날로그도 병행을 해서 이 노인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근데 교육을 당연히 시키는데 많이 참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노인들에게 이 배워야 한다는 동기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보화 기기를 이제 뭐 이렇게 쌍값에 보급을 하거나 이제 그다음에 이건 뭐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정보화 기기, 노트북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이 젊은 사람들 우리가 데이터를 약정해 놓고 안 쓰면 그냥 없어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돼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회사 측에서 갖지 않고 통신사 측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싼값으로 보급을 하든지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 이게 디지털 이 복지가 제대로 되면 사실 거동불편 노인들은 집안에서도 밖에 못 나갈 경우에도 디지털로 통한 이런 소통이 가능해서 이런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이 해소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노인 친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환경 노년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거동 불편 노인들을 볼 때 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후기 노인을 확대해야 한다. 이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후기 노인 기능이 약간 후기 노인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50 플러스 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년기 이후를 위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50 플러스는 말 그대로 50 플러스가 돼서 이제 초기 노인까지 활용을 하는 것 같고 복지관은 이제 좀 그 젊은 노인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경로당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복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경사로 등 이런 경사로 등을 배려를 해야 하는데 경사로가 노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높은 산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서 한 발 떼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노인이 아닌 분들은 전혀 모르고 또 노인분들, 그러니까 젊은 뭐 중년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차만 타고 다니시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인 전공자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세인데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보면 그거 굉장히 살피죠. 이 경사로가 완전히 이 등산하는 것하고 똑같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배려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주차 공간 말씀드렸고요. 저상버스. 그다음에 노인 보행 장애자를 포함을 해야 된다. 보행 장애자의 장애인뿐 아니라, 그다음에 보행 장애 노인 콜택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골든에이지 포럼을 만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골든에이지가 이제 황금기, 전성기라는 의미인데, 이 경로당 명칭도 세계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기업도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명칭을 다 바꿨잖아요. 뭐 삼성, 뭐 SK 이런 것도 예전에 성경을 SK로 해야 외국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죠. 뭐 K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요즘은 뭐 전부 그렇다고 이제 한국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경로당 명칭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경로당에 이제 또
알기 위해서 또 누가 빨리 등록을 하라고 해서 가봤어요. 제가 제일 아직 아무도 못 봤는데 제가 제일 젊은 나이인데 경로당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거기 주민센터 들어가서 이제 여쭤봤죠. 그 정도로 거기 있는 다른 분도 아 경로당이 뭐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젊은 전기 노인들도 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골든에이지 센터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어떤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순히 밥만 먹고 그냥 소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노인들이 복지관보다 경로당을 많이 가는 이유가 후기 노인이 이동이 불편하죠. 복지관은 구마다 하나 있고 한데 지금 한두 개 있는데 경로당은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곳에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서로 이제 뭐 자원봉사도 하고 돌봐주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도 실시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는 많이 사용되는 이퀄리티하고 에쿼티인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주로 에쿼티죠. 공평이죠.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축구 경기를 볼 때 노인들은 뭐 장벽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다리 높이에 올려줘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후기 노인들의 이런 노인 복지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예, 이상으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제가 2022년에 이제 노년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고령자 복지 포럼 요거 두 개 해서 많이 참조를 했고, 내용을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